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노총 산하노조를 제외한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유지 협정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운행률은 평소와 같았지만 퇴근 시간에는 평소의 87%로 떨어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불법 파업과 방송 장악을 조작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가자시티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휴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민 대피를 위해 특정 시간 교전을 중단하고 있는데 5만 명에 달하는 주민 피난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살균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사용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부터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물가와 서민 생활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했는데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오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당의 정책 이슈를 내줬던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전은 물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 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주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쟁점 현안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뒤 오후 2시쯤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여기 담겼습니다. 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리고 불법 파업이 만연할 거라고 반박합니다. 다음은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현 공영방송 이사회가 9명에서 11명 정도인데 이걸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취지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통해 추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서 독립할 제도라는 야당과 이사 추천 단체가 야당 친화 세력이라는 여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부딪히는 만큼 본회의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 법안 심사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그대로 통과될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펴기로 했습니다. 토론 주자 무려 60명을 지정했습니다. 이마저도 민주당 의석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현황을 보면 민주당이 168명, 정의당은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여기에다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까지 합치면 183명입니다.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는 겁니다. 하루당 법안 1개씩 모두 4개를 처리하는데 최소 닷새는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역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앞서 간호법 때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라서 여야 간에 또 한 번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걸 아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당을 떠나서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기반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 지역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이 충분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영남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출마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네, 당사자들의 이딴 반박에도 비명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 누구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개별 의원들한테 아무리 언론인이 지금 접촉해가지고 맞다 물어본다 한들 개별 의원들이 맞다 아니다 말씀해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무의미하고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정말 배척해야 될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배척해야 될 일부라면은 예를 들어 천안함이나 아니면 5.18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사상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은 걸 두고 말이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재 질과 폭이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직접 인재영입위원회를 하면 보다 좋은 인재를 폭넓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설마 이제 혹시라도 대표가 자기 사람만 인재 영입을 한다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을 상실해야 되고 당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총선은 패배로 가는 길이거든요. 네, 비명계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봅니다. 조웅천 의원은 강성당원과 원외 조직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나 강성 당원들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방치를 하지,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그 무당 유튜버들이 날뛰면서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납니다 그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질식할 것 같다. 예. 예. 그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개선이 안 되면 12월까지 안 되면 그때는 결단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그만두든가 하여간에 이런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여권발 신당 창당 움직임을 겨냥해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는 이모와 고모, 숙모, 삼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인사말에서 선거를 앞두고 오랜 속성처럼 정계 개편 관련 보도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 감축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당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지만 지도부는 혁신안 의결 여부 결정을 미뤘습니다. 박정아 수석대변인은 오늘 혁신위 안건을 보고받은 비공개 최고위 이후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안에 담긴 의원 정수와 세비 감축 등은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다른 혁신안도 총선 기획단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거나 당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결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고 사회 곳곳에 과거엔 없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소방대원 안전을 위해 개인 보호장구를 확충하고 국립소방병원 건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사법부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평생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정년 70세로 중도 퇴임하는 데 대해선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며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보수 색채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임기를 다 못 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 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악화 등 인과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예정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된 남현희 씨가 어제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와 남 씨의 첫 대질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공모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처음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두 사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남현희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전천조 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오후 2시쯤부터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이들을 고소한 남 씨의 펜싱학원 학부모 1명을 상대로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시작과 동시에 남 씨는 전 씨를 향해 뭘 보냐며 나를 세우는 등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 씨와 전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발언 순서까지 정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밤 8시까지 6시간 정도 이뤄졌는데 저녁쯤부터 남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중단됐습니다.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경찰은 오늘 오후 추가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놓은 진술에서 봐야 할 쟁점은 뭡니까? 네, 쟁점은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 나아가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대질 신문에 참여한 학부모가 남 씨가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전 씨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반면 남 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앞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시피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꾸며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전청조 씨가 최근까지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를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남 씨를 만나기 불과 석 달 전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검찰 공소장을 확보해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승마 선수라 임신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회사에 3억 5천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니 남성에게도 보태라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남성은 7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씨가 남현희 씨를 상대로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처럼 자유자재로 성별을 넘나들며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 관련 고소는 경찰에 계속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구속기한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로 내일 오전 전 씨를 먼저 송치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씨의 입회하에 서울 강남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등을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이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약을 판다고 속인 온라인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요즘 동네 약국에는 기억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과 만성피로나 불안 초조할 때 먹는 일반 의약품이 잘 보이는 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능 때는 아무래도 긴장되니까 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험생의 이제 건강과 피곤한 것을 완화시켜 주는 또 그런 의약품 관계. 그런데 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을 악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사례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기억력과 인지력을 개선해주는 뇌 영양제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운동 능력을 빠르게 만든다는 아리송한 문구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효능을 인정받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한 내용으로 현혹하는 등 적발된 부당 광고는 182건에 이릅니다. 특히 일명 공부자라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는 광고는 20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잘못 먹을 경우 두통, 불안감을 비롯해 환각, 망상의 부작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자칫 부작용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남 여수의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개월째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8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마을 외에 주변 5개 마을에도 이미 12억 원을 지급해 발전기금만 2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사업자는 약속한 적도 없는 돈을 주민들이 뜯어가려 한다며 과도한 집회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요? 네,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촌계장 서모 씨의 수협 계좌로 실제로 8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80가구니까 한 가구에 1,000만 원씩 지급된 셈입니다. 일단 돈을 둘러싼 입장이 상반됩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진동과 소음 등으로 생긴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바다 그 위에다가 지금 오염물 터뜨리고 피해 배상을 해준다고 죽어들 입을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업체 측은 자신들의 사업은 내륙형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가 생겼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2년 전 8억 원을 준 것은 주요 인사를 초청해 착공식을 하려는데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대규모 시위를 예정해 마찰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을 주민들이 1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업체 측에서 모두 24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맨손업 피해를 주장하며 한 가구에 300만 원씩 1년에 2억 4천만 원, 10년치 2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16억 원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양식장은 관계라든가 마을 진동 피해라든가 그 부분에 피해 배상액을 24억 원. 하지만 업체 측은 맨손업은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는 24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 예약을 한 팀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관광단지 입구 마을엔 8억 원을 줬고 조금 떨어진 5개 마을에도 12억 원을 내놓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부근 마을에 모두 20억 원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비춰 자신들이 내놓은 돈은 마을 발전기금이지 절대 피해 보상금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마을이장 박모 씨가 대표를 찾아와 루지 매출액의 10%를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1,000만 원꼴로 돌아갔는데 2,000만 원씩을 더 달라는 것도 모자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이미지, 이 관광사업 자체 회사 이미지 손실에 따른 매출액도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마을이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 측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약속한 보상금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입구엔 관이, 진입도로엔 상여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주민들이 장송곡을 틀며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거나 직원을 위협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업체 측은 지금 영업 손실로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죠? 네, 관광단지엔 최고급 호텔과 휴양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루지 테마파크가 들어섰는데요. 업체 측은 주민들의 도가 넘은 집회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이 힘들어지자 휴장까지 고려하다가 일단은 근무 인원을 50명에서 20명까지 줄였습니다. 업체 측은 주민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업체 측의 불법 현수막 60여 개 철거 요청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발전기금 명목의 돈의 흐름과 주민들의 업무방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한국전력이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 요금을 인상합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 을 전기 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이제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2.6%가 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3.5%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상품 소비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KDI는 내다봤습니다. 이만큼 내야 한다고? 매달 날아오는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갈수록 부담이죠. 최근에 나온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1인당 이동통신 월평균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서 6만 5천 원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 기준 가장 저렴한 5G 요금은 모두 4만 원대 중후반인데요. 이를 데이터 30GB 이하 소량 제공하면서 3만 원대로 낮추는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5G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었죠.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단말기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저가 단말기 종류도 늘립니다. 가계통신비의 4분의 1 수준인 단말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내년 1분기까지 최저 3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5종에서 6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소비 패턴에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선택권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에선 환영했지만 전체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고심 끝에 나온 정부의 정책, 실제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차원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하고 1.5에서 2% 내외에서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인하폭과 그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2천만 명이 가입해 있고 물가와도 직접 연결돼 있어서 금융당국은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일정 수준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 구체적인 인하폭이 정해지면 내년 1월 책임 개시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 자동차 보험료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만여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했다며 주민들도 하마스가 자신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정례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נמשיך לאפשר גם מחר לתושבי עזה לרדת מכבלי חמאס בצפון רצועת עזה לדרום רצועת עזה. 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וממשיך לאבד שליטה בצפון.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가자시티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심화하고 있으며 민간인 거주지와 인접한 땅굴 갱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적 공격을 계획하던 하마스의 항공 및 해군 전력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변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온 약 700정의 유탄 발사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אין הפסקת אש. אנחנו נלחמים בחמאס. אין הפסקת אש. הציבור של חמאס בורח מהצפון, מהדרום, כי הוא מבין שחמאס משתמש בו כמגן אנושי. 하가리 소장은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마다 인도주의적인 교전 일시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며 5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밀도가 높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 하마스의 시설로부터 민간인들을 분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남쪽 이동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숫자를 240명에서 239명으로 정정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사망자 숫자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러스 총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넥스트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테러스 총장은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 역시 위반 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작전으로 사망한 민간인들의 숫자를 본다면 여기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개전 이후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569명이며 이 가운데 40%가 어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군사시설을 연이어 폭격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란 연계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연계 단체들이 사용하는 시리아 동부의 한 시설에 미군의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을 포함해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3일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 중이라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일시적 교전 중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입장을 수용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AFP에 따르면 이 협상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가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이스라엘인 인질 2명과 미국인 인질 2명의 석방을 끌어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사무실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주거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가자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may be a need for som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the conflict,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be central to governanc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as well.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재점령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What I've heard from Israeli leaders is that they have no intent to reoccupy Gaza and retake control of Gaza. 블링컨 장관은 포스트 하마스 구상 핵심 원칙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불허, 가자지구 테러리즘 근거지 이용 불허,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시도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영토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또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영국 왕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런던의 한인타운 뉴몰든을 방문했습니다. 선물 받은 김치를 보고는 이걸 먹으면 매워서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은 교민과 현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인 뉴몰든 감리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한인회 측은 오는 14일 찰스 3세의 75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김치 한 포기를 항아리에 담아 선물했습니다. 영국 국왕의 식성을 고려해 고춧가루를 절반만 넣고 새우젓과 마늘은 끓여서 냄새를 줄였으며 한입 분량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That's the one. Will you play my head? 더불어 갖가지 김치와 구절판, 수정과 등이 차려진 한식 생일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영 행사로 합창과 무용 등이 이어졌고 공연에 사용된 부채를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배워봤습니다. 행사장을 나온 찰스 3세는 부근 카페에서 한국 디저트인 빙수를 먹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스티커 사진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는 지난 1992년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한인타운 방문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역대 왕실 고위 인사로도 처음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인들이 터를 잡은 뉴몰드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 현재 한인 10,000명이 거주하고 한국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학원 등 온갖 편의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K컬처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점차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3시간 이내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점차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사이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합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